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자령대학교 김태경 교수입니다. 오늘 컴퓨터 구조 3주차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컴퓨터가 나온 이유가 뭘까? 그죠? 그다음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죠?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하드웨어의 이 가치를 우리가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나온 이유는 뭘까? 그래서 한 단어로 요약을 해서 정보 처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그죠? 우리 현실적으로 관찰을 해서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그죠? 책꽂이에 놓고, 책꽂이에 있는 책을 책상 위에 편 다음에, 그죠? 우리 두뇌가 그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처리해서, 그죠? 처리하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드디스크, 그죠?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는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기존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기초로 해서 조금 더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인간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 구조, 유사성이죠. 유사성을 좀 보고, 그다음에 컴퓨터 핵심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PU의 구조, 그 컴퓨터 핵심 구조 중에서도 우리가 하드디스크, 그죠? 그다음 메인 메모리, CPU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CPU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은 메인 메모리까지 좀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처리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3차 시에는 3주차에서는 CPU 구조까지 일단 목표를 잡고요. 또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메인 메모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정보 처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입력을 받아서 그죠? 처리한 다음에 출력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채널 방식이 어떻게 눈으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냄새, 코로도 정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죠? 입으로도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소리로도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처리하죠. 우리에 있는 뇌에서 이 정보를, 그죠? 전기 신호로 변환한 다음에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처리한 결과를, 그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제가 말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입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출력을 하죠. 그다음에 글로도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얼굴 표정으로도 정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 그다음에 눈빛, 뭐 다양한 출력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언어가 없더라도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출력을 하죠. 네. 자, 이거와 비교해서 컴퓨터도 동일하다는 거죠. 컴퓨터도 정보를 입력을 받고 처리를 해서 출력을 한다. 이 정보 처리의 큰 흐름은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정보를 입력받는 방식은 키보드를 사용한다. 그죠? 키보드. 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마우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받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캠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제 얼굴을 보는 것은 캠이죠. 그죠? 카메라죠.
그다음에 지금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마이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을 받죠. 제 목소리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 그다음에 정보를 처리할 때 어떤 파일이라는 저장 매체에 있는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배울 텐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받아와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조라서 제가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입력 장치는 이렇게 카메라, 그죠? 그다음에 마이크, 여기 지금 살짝 보이는데 마이크죠. 마이크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입력을 받죠. 그래서 이 입력을 통해 가지고 이 컴퓨터 본체에서 처리를 해서 자, 처리한 결과를 이렇게 모니터로 출력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제 카메라를 입력을 받아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다시 이 화면으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처리한 결과를 내가 출력을 했을 때 프린터기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제가 녹음한 그 입력 데이터를 소리를 스피커로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를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고, 당연히 여기에도 DB의 장치로 출력 결과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입력 장치를 키보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출력 장치를 모니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치로부터 들어오는 입력 방식을 표준 입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표준 입력. 가장 표준적인 입력 장치다. 그다음에 모니터 또는 이 모니터를 다른 말로 콘솔이라는 말도 씁니다. 콘솔. 콘솔. 화면으로 보내주는 그 출력을 콘솔 아웃풋을 표준 출력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C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사용하겠다 해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는 헤더를 쓰죠. 예. 그래서 컴퓨터 구조를 알면 그죠? 당연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처리한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과 관련된 기능을 내가 사용하겠다. C 언어에서.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도 따지고 보면 입력, 처리, 출력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다예요. 예. 여러분들 변수 선언해서 뭐 A는 10, 그죠? 그럼 입력을 받는 거예요. A라는 변수에 임의로 입력을 받는 거죠. 그죠? C는 A 플러스 B 연산을 하죠. 그죠? 프린트 C 하면 출력하죠. 입력과 처리와 출력이에요. 결국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표준 입출력이다 라고 하면 키보드를 받아서 모니터로 출력하는 기능들을 내가 쓰겠다 해서 이걸 이제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정보 처리, 인간의 정보 처리와 자, 인간의 정보 처리와 아주 유사하게 컴퓨터도 정보 처리를 하는데 자, 이 컴퓨터의 모델, 표준 모델을 만든 사람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하고는 다르게 저장 프로그램,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라는 컨셉을 이렇게 처음 도입한 사람입니다. 예. 이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라는 예, 스토어드 프로그램 네, 개념을 이 아키텍처에 적용한 구조입니다. 똑같아요, 그죠? 입력 장치에서 값을 받아와서 그죠? 처리 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블랙박스에는 이 블랙박스 폰 노이만 구조의 중앙 블랙박스에는 CPU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 유닛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이 CPU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CPU 안에는 컨트롤 유닛, 그죠? 제어 장치가 있고 산술 논리 장치가 있습니다. 오늘 요 CPU 유닛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구조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에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연산을 한다고 했을 때 스위치를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신호를 처리했다고 해요. 근데 자, 내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상당히 유연하고 그죠? 효율적으로 이제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CPU 구조를 보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드디스크 우리가 이거를
보조 기억 장치다 이렇게 하죠. 기억. 장치라고 하고 이게 주기억 장치. 그죠? 그다음에 중앙 처리.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는 어딘가에 어떤 대용량으로 우리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죠? 접근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얘기했고 거기서 우리가 당장 처리해야 할 여기서 이거를 책꽂이와 비교했습니다. 책꽂이. 그죠? 그래서 책꽂이에 있는 책을 이렇게 메모리로 올려와 가지고 그죠? 책상. 네, 책상에 메모리에 책을 올려서 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펴가지고 그 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이게 두뇌라고 있습니다. 우리 뇌. 그죠? 네. 그래서 책꽂이에서 책을 가져와서 책상에 편 다음에 이 두뇌가 처리한다. 자, 이것이 인간의 정보 처리하고 비교했을 때 매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정보를 중에서 내가 처리할 데이터를 메모리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펼쳐진 정보를 CPU가 처리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크고 작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CPU 안에도 메모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큰 흐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CPU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뭐 이런 얘기 있는데 CPU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 그대로 이 하드디스크라는 말 안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보조잖아요. 말 그대로 보조. 이 컴퓨터를 구성한 데 있어 가지고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죠? 라는 얘기입니다. 컴퓨터는 사실 CPU만 가지고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CPU만 가지고도. 근데 이제 편의를 위해서, 편리와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메모리와 하드디스크가 이제 더 같이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자, 계산기 모델. 우리가 CPU의 구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CPU를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PU 안에는 제어 장치, 산술 논리 장치, 뭐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렇게 상당히 이제 추상적으로만 우리가 봤는데 이 CPU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PU 모델은 딱 이래요. 여기가 이제 산술 논리 장치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산술 논리 장치 여기 위에서 보시면 이 CPU에서 연산 장치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ALU 요것이 가장 핵심적인 컴퓨터 CPU 안에서 컴퓨터를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장치를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명령어를 받아가지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명령어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개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우리가 상식적인 구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는 이렇게 돼 있죠. 데이터가 있고 명령어가 있고 그죠? 두 개를 처리한 결과를 우리가 출력하는 그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 플러스 3이다라고 했을 때 자, P연산자인 2와 3은 데이터에 해당하고 이 플러스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는 플러스, 데이터는 2하고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연산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제 5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것이 가장 범용적인 기본적인 계산기 모델이에요. 여기서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조에서는 이 ALU와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운영하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직접 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개선한 방법이 바로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램 개념입니다. 자, 좀 전에 보시면 여기서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었어요. 그죠? 직접 누군가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 명령어와 데이터를 저장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저장 공간을 해 가지고 여기는 저장 공간 안에 명령어, 여기 저장 공간 안에 데이터를 보관해 가지고 이 저장 공간에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과를 처리하고 이 결과를 다시 저장 공간에 저장하는 조금 더 개선된 방식이죠. 좀 전에는 아주 기초적인 원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저장해둔 일련의 명령어를 재사용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재사용의 개념이 없어요. 여기 보면 그냥 명령어를 즉시 주고 데이터를 즉시 주고 처리하고 끝입니다. 다시 똑같은 명령어를 주려면 다시 반복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저장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명령어와 데이터를 공간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누군가가 명령어를 다시 넣지 않아도 여기 저 공간에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유연성과 편의성을 가지게 되죠. 네.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저장 스토어 프로그램이에요. 좀 전에 말했던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메모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좀 전에 여기서는 ALU에 접근해 있는 이 저장 공간인데 이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대용량의 데이터.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CPU 공간이 아닌 별도의 저장 공간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 메인 메모리가 나오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이 저장 공간은 지금 저장소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공간에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 보면 메인 메모리라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물리적으로 아예 분리돼 있죠.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죠? 예, 따로 장치가 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 메모리는 일단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예. 산술 논리 장치, 연산 장치 안에 이 같이 근접해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별도의 장치로 관리를 하되 장점은 뭐라고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메인 메모리 안에도 명령어가 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명령어가 있고 여기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그죠?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메인 메모리에서 명령어의 공간이 클까요? 데이터의 영역이 클까요? 당연히 지금 여기 그림상에서는 50대 50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 데이터 영역이 큽니다. 그죠? 실제로 명령어는 커봐야 제한적이잖아요. 코드 자체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데이터가 대용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치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ALU에서 이 데이터를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명령어를 가져오고 뭐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것을 이거 버스라는 말을 씁니다. 버스.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보시면 네, 여기 보면은 명령어 버스, 데이터 버스라는 표현 쓰죠. 그죠? 그다음에 결과 버스인데 결과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메인 메모리에서 직접 가져와서 다 처리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CPU라는 장치를 물리적인 장치 안에 이 레지스터라는 공간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자, 명령어는 뭐 그렇게 양적으로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 가져와도 큰 부담이 없어요. 그죠? 예, 양 자체가 명령어 코드 자체가 양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는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은 상당히 클 수도 있잖아요. 뭐 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메모리에 접근하게 되면은 시간이라든가 뭐 비용 손실 이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CPU로 데이터 전달 시에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메모리 접근 속도가 처리 속도보다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처리하는 데는 1초밖에 안 되는데, 그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10초 걸려요. 그죠? 그러면 총 처리 시간은 11초가 되잖아요. 갔다 오는 시간, 그 다음에 처리하는 시간 1초. 그럼 결국은 처리 시간의 대부분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키텍처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접근을 안 하고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자, 11초 걸리던 것을 어떻게 하면 1초에 또는 2초에 처리할 수 있을까? 기존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거리의 문제, 그죠? 그다음에 버스의 속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 버퍼라는 것을 줍니다. 레지스터라는 저장 공간을 둬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보관해서 명령을 받아서 바로 직접적으로 처리해버리면 내가 여기에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굳이 이 메모리를 갔다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음. 그래서 레지스터를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 레지스터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레지스터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레지스터도 있지만 명령어를 관리하기 위한 레지스터들이 쭉 있어요. 이 다음 장에 가면 이 레지스터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메인 메모리를 외부를 둬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든 거예요. 네. 됐죠? 요전에는 자, 그냥 ALU 안에 이렇게 CPU 안에 이렇게만 관리하던 거를 이제는 저장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메인 메모리를 만들어서 그죠? 거기에서 데이터도 가져오고 명령을 가져오는 구조. 조금 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뭐 영상을 처리하든 뭐 음성을 처리하든 텍스트를 처리하든 컴퓨터 아키텍처는 안 바뀌잖아요. 그죠? 뭐 영상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아키텍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이 아키텍처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정보를 처리할 때 CPU가 어떻게 지금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 인풋 디바이스에서 가져와서 그죠? 데이터가 하드디스크로 가든 또는 메인 메모리로 가서 그죠? 그다음에 CPU하고 정보를 보내고 그죠? 근데 여기에 이 메인 메모리 램에서 있는 데이터를 한 번은 접근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CPU 안에 메모리 유닛이라고 있어서 자, 이 메인 메모리와의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레지스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그죠? 산술 논리 장치, 제어 장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한 결과를 받아서 메인 메모리에서 이렇게 출력 장치로 보내는 모니터로도 보내고 프린터로도 보내고 스피커 뭐 다른 장치로도 보내는 이런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쉽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메모리 유닛이라고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메모리 유닛, CPU 메모리 유닛 이렇게. 근데 이 메인 메모리하고 이 이게 주 기억 장치하고 보조 기억 장치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일단 접근 속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그죠? 이 속도. 자, 주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첫 번째 속도가 달라요. 그죠? 접근 속도가 메모리는 빛의 속도고, 그죠? 보조 기억 장치는 조금 느리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휘발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휘발성. 자, 컴퓨터를 리부팅 하게 되면 메인 메모리에 있던 데이터 다 날아가죠. 날아간다. 그죠? 그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저장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죠. 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양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죠. 메인 메모리의 양보다는 하드디스크 양이 크죠. 예. 그러니까 빠른 대신에 휘발성. 그죠? 어, 느린 대신에 양적으로 많이 가질 수 있고 대신에 영구 보관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이 이 저장 장치에서 약간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CPU 구조에서 그죠? CU 명령어 제어 장치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산술 연산 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CU 컨트롤 유닛이라는 것은 명령어를 제어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메모리로부터 ALU로 옮기라는 명령. 즉 실제로 ALU에서 뭔가를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컨트롤 유닛에서 이 명령어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유닛 ALU로. 그다음에 다시 메모리로 옮기는 명령을 내린다. 그죠? 네, 이런 명령을 내리고 산술 연산 장치는 어, 실제로 컨트롤 유닛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죠? 그다음에 CPU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실제로 좀 전에 플러스 그죠? 2 플러스 3 할 때 그 연산 자체를 하는 기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저장 장치로서 자, 주 기억 장치인 램보다 빠른 속도로 CPU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굳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에 갔다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CPU 구조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그다음에 제어 버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버스라는 것은 데이터 또는 명령어를 주고받는 통로를 말합니다. 버스. 자, 컴퓨터도 보면 하드디스크, CPU, 뭐 메모리가 이렇게 꽂혀져 있잖아요. 꽂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드디스크에서 메인 메모리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버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막 선이 있었잖아요. 선을 통해서 가죠. 지금도 있죠. 그죠? 선. 근데 그 버스의 그 속도, 그죠?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 ALU, 그죠? 그죠? 이것만 있고 나머지는 뭐가 좀 달라요. 그죠? 음. 근데 이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에 레지스터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레지스터. 여기서 레지스터. 저장 공간. 그죠? 이 저장 공간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령어에 대한 저장 공간, 데이터에 대한 저장 공간, 그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저장 공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구조는 이해를 했으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과제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 그 좀 전에 제가 그 설명해 드린 그 구조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CPU 내에는 뭐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이런 여기에만 보고 얘기했잖아요. CPU라는 단위에서 보면 요즘에 이런 이 프로세서 안에는 CPU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렇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CPU 안에 프로세서 안에 CPU가 두 개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듀얼 코어라는 말 쓰고 그죠? 그죠? 그 프로세서 안에 그 다음에 그 프로세서 안에 그 CPU가 4개 들은 것을 쿼드 코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헥사코어라는 말 들어봤나요? 헥사코어. 헥사코어라는 말이 있죠. 8개죠. 4개, 8개죠. 8개. 8개인가요? 7개인가요? 아무튼 8개죠. 아무튼 쿼드코어, 헥사코어까지 들어가는 요즘 CPU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 쿼드코어가 제일 많죠. 그죠? 네,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저장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CPU하고 좀 전에는 제가 CPU하고 CPU 안에 레지스터라는 말 썼습니다. 그죠? 레지스터 안인데 이제 캐시 개념이 또 나옵니다. 캐시. 레지스터도 있고 CPU 안에 보면 L1 캐시, L2 캐시. 네. 이 메모리 계층을 계속 만들게 돼요.
이 부분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구조가 있고 시스템 버스를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CPU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봤어요. 그죠? 요거 하나. 근데 요즘에 CPU 칩 안에 지금 프로세서 안에 CPU가 여러 개가 들어간다. 그죠? 네, 다음에 이거 CPU에 대한 그 스펙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인 메모리는 좀 전에 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태틱 전역 변수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고, 지역 변수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할당 공간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다 세 가지 영역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자, 요거는 명령어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역 변수를 저장하는 영역, 그 다음에 지역 변수를 저장하는 영역,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와 이 메모리 구조가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되면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C 언어 배우잖아요. C 언어 배우면 멜록, 뭐 캘록 이런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레지스터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레지스터 변수를 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알아놔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내가 이것을 선언하면 어느 공간을 할당받고 사용한다. 이것이 이제 와닿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C 언어 이제 배우시니까 변수 A, B 그다음에 sum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스택 세그먼트라는데 스택 영역 좀 전에 말했던 그 메인 메모리에 이 스택 영역에다가 이 스택 영역에 이 변수 값들이 이 저장되게 됩니다. A, B, sum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에다가 3 먼저 할당하고 그죠? 그다음에 B는 5 할당하고 sum 당장 결과가 없으니까 그냥 빈값으로 두고 그다음에 이 다른 영역으로 넘기죠. 이걸 넘기면 자 그다음에 B하고 A가 이렇게 또 할당이 되고 결과는 8이 남고 그죠? 서로 다른 공간에 이 변수의 값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구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드와 프로그래밍 언어와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가 실제로 물리 데이터에서 어떻게 저장되는지까지 우리가 좀 나중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뭐 이건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와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종류를 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모리 종류. CPU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그죠? CPU에 대한 정보. 그래서 CPU 안에도 이게 다 저장 공간이에요. 레지스터라는 저장 공간. 그죠?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이거는 다 캐시입니다. 캐시. 캐시라고 해야 되나? 캐시. 네. 캐시. 그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에도 저장 공간이 있어요. 저장 공간은 뭐 코드 영역, 전역 변수, 힘 영역, 지역 변수, 그죠? 이런 저장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도 저장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저장 공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2주차에 이 보조 기억 장치는 책꽂이다. 그죠? 메인 메모리는 책상이다. 그죠? 그 다음에 L1 캐시, L2 캐시 이것도 뭐 어쨌든 CPU 안의 공간인데 레지스터는 가장 그죠? 근접해 있는 데이터다. 자, 그런데 이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사이즈는 이 레지스터가 제일 작고 그다음 L1, L2, L3 순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가 크고 실제로 하드디스크는 얘네들보다 더 크겠죠. 이렇게 원래 훨씬 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하드디스크는 처리할 수도 있는 것들 앞으로 필요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 그죠? 곧 처리할 것, 곧 처리해야 할 것들을 여기다 두고요. 당장 처리해야 할 것들은 여기다 CPU 둔다. 그죠? 하지만 데이터의 그 속도라든가 양으로 보면
이쪽 위쪽으로 갈수록 작지만 빠르다. 접근 속도가 빠르다. 데이터가 처리하는 CPU가 처리하는 관점에서 자 이쪽 하드디스크로 내려올수록 양은 크죠. 양은 용량은 크죠. 하지만 접근 속도 CPU 입장에서는 접근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이 메모리는 휘발성 가지고 있습니다. 휘발성. 즉 CPU 전원을 껐다가 키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던 데이터들이 다 날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나중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뤄보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 하면 되니까. 근데 뭐 고수준 언어 뭐 최적화 시켜가지고 어셈블리 언어로 변환한 다음에 각각의 그 밴드사에 맞는 칩에 맞는 코드로 변환을 해서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예,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지금 요거만 보고 있잖아요. 요거만 하드웨어에 CPU, 메모리, 디스크, 그다음에 입출력 장치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운영 체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드웨어의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그다음 운영 체제 위에 이제 프로그램 하나 하나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또는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프로그램. 네.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인프라죠.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로 치면 땅, 도로 뭐 이런 인프라예요. 그냥 땅. 그냥 큰 인프라입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건물, 길,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이제 정부가 딱 있어서 이 정부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관리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 예, 도로도 관리하고 항만도 관리하고 그죠? 마을도 관리하고 산도 관리하고 강도 관리하고 다 관리합니다. 얘가 이 정부가 운영 체제가 운영을 해요. 자, 이 정부 운영에 맞춰서 지금 이 각각의 사업을 하죠. 응용 프로그램 만들죠. 사업장들이 이 정부 규제와 그죠 기반 하에 규정과 뭐 법과 뭐 이런 것들 기반 하에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소프트웨어, 요까지가 이제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근데 이 운영 체제를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예. 그다음에 이 운영 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응용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운영 체제는 이 인프라에 대한 통제, 관리, 그죠?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죠? 프로그램 또 뿐만 아니고 이 프로그램들도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필요한 기능들도 제공해 줘야 되고 이 하드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이 프로그램이 이 하드웨어를 부정적으로 또는 잘못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또 얘가 막아줘야 돼요. 운영체제가. 맞죠? 그 중간에 있어 정부 역할을 한다. 사업이 어떤 개인이 사업을 해서 뭔가를 하드웨어 우리나라 인프라를 막 해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도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구조 3주차 오늘 중요한 내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의 내용에 이어서 제가 조금씩 뭔가 더 하고 있어요. 조금씩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3주차 컴퓨터 구조 수업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4주차에도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구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그만한 이제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여기에서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합니까? 눈을 작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눈뭉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굴리면 굴릴수록 이제 눈이 이제 그죠? 눈사람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자 우리가 작은 지식 우리가 현상을 보고
보고 뭔가 깨달은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 매칭을 시켜서 이제 하나씩 조금씩 살을 붙여가는 겁니다. 살을 붙여가요.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구조에 대한 내용도 알게 되고 여러분들 상식도 좀 많아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